이번에는 미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미술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왔을까요? 가장 처음에 약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소통수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은 미술은 왜 필요한가입니다. 과연 미술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진화되어 왔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미술이라는 것은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밀접하게 접근을 했던 의사소통수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선사시대 때 일기처럼 우리의 일상,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 일상에서 자기들은 예를 든다면 오늘은 나가서 물소 100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그 물소 100마리의 그림을 그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 라는 글을 거기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가 이미 발달하기 전부터 미술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그것이 그들의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신이 나타납니다. 점점 더 구체적인 신이 나타나고 신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도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록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고 있는 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롭게 되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벌을 받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 활용을 했죠.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배층에서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추어지고요. 그들이 믿는 신이 좀 더 신격화되고 히로, 즉 영웅화되어 갑니다. 이런 영웅화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미술은 급격히 그 역할이 구체적이 되죠. 거기에는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토리가 같이 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중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고딕 시대 때는 암흑기가 들어왔지만 그 암흑기가 거쳐 나가면서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고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이 미술의 역할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중세에서의 미술의 역할이고 가치는 종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많은 성인들,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에는 귀족들이 그들의 어떤 부유함, 그들의 위상, 그들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큰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용맹하게, 좀 더 품위 있게 그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중세 때 너무 발전을 하다가요, 미술이 점점 더 다른 역할들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회가 변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즉 플랑드르 미술 시대 때 같은 경우에, 즉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플랑드르 미술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면보다는 보다 일상의 사람들에 대한 삶,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정물화가 있고요. 꽃병에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거죠. 하지만 그 흔한 그런 재료가 미술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신, 귀족, 이들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부터는 좀 더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 그 평민들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을 그렇게 살고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어떤 무용이나 춤이나 잔치를 할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브이로그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않는다 뿐이겠죠. 그 다음 이제 그 시대가 넘어가면서 아주 또 다른 혁명이 생기는데요. 바로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조명하게 됩니다. 그 조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미술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신문이나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즉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사회 자체도 귀족들 사회에서 조금씩 더 대중사회로, 평민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술이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결국은 인간의 내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개인의 어떤 사상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또 현대미술로 들어가는 어떤 변환구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현대미술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미술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되나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작가 그 자신들이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전 단계만 해도 미술은 전통적인 기법에 의해서 사실주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주 낭만주의적으로 오버했다고 그럴까요? 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에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가들도 자기들이 보는 그 느낌을 그림에 표현하게 되면서 그 그림은 그동안의 미술계에서나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현대미술이 드디어 오픈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현대미술이 오픈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힐링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의 사고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정치나 사회에서 어떤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는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면서 그 사회의 국가 체계 자체가 혁명으로 바뀌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미술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미술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이 역사적인 크로놀로지컬 오더에 의해서 변화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미술은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한 거냐 했을 때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작가가 주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 또는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되겠죠. 업저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면적인 감성의 교감을 존재로 하고 그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다른 그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죠. 집에 그림 한 점이 없다면 어떤 기분이 날까요? 무척이나 쓸쓸하거나 뭔가 허전하거나 2% 부족하거나 집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안정감이 들지 않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림 한 점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도 그림들이 있지만 이 그림이 만약에 없는 흰 벽이었다면 집안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미술은 점점 더 사람들을 힐링을 하게 하는 치유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를 바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의 도구 그리고 인간의 자유적인 어떤 표현의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미술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 얼마나 중요하며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미술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인류가 탄생한 이후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건 이거에 쓰이는 거고
저건 저거에 쓰는 거라고 쉽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용도로 박물관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관해서는 이상하게도 너무 직접적으로 묻거나 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색한 침묵과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곤 하죠. 하지만 예술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술의 명확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미술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5가지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술 작품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이죠. 예를 들어 봄꽃, 행복한 사람들, 푸른 하늘을 그린 그림처럼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엽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진지한 사람들을 많이 걱정하게 합니다. 그 진지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삶의 진 면모를 잊은 걸까? 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한 걱정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은 나쁜 것들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끔찍한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짓눌러 절망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듯 아름다움은 희망의 상징이며 희망은 성취입니다. 즉 꽃이라든지 푸른 하늘 또는 초원의 아이들 같은 아름다움은 작은 상자에 담겨 보존되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밝은 모습을 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상해 보이거나 패배자로 보일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미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고통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미술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들 중 일부는 우리 모두 내면에 있는 고통을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슬픈 음악을 틀어놓는 것처럼 엄숙한 미술 작품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환영할 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은 상업사회의 거짓된 낙관주의에 맞서기도 하는데요. 미술은 모든 선한 삶에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위엄있게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슬픔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스스로 패배자라고 느껴 슬픔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술은 우리에게 슬픔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든 조금씩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성적이거나 감성적이며 너무 남성적이거나 너무 여성적이기도 하고 너무 차분하거나 너무 흥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술은 종종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에 끌리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미술은 우리의 감정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에 감동하는 것은 우리 삶에 더 필요한 요소들이 그림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탄하지만 부족했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미술에는 우리가 갈망하지만 현재 우리의 작업과 인간관계에는 부족한 부드러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억눌러야 했던 고통과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사회 전체가 스스로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특정 미술 스타일에 매료되기도 하는데요. 18세기 후반 프랑스가 퇴폐적인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를 원했거나 19세기 영국은 전혹한 산업화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존 라파엘파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나라나 사람이 아름답다고 부르는 미술 작품은 그 미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미술은 우리가 더욱 균형 잡히고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무엇이 매력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그렇고 아카데미상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은 화려하고 큰 영향을 주죠. 미술 또한 우리에게 매력과 중요성을 알려주지만 보통은 매우 색다른 것을 겨냥하게 합니다.
화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사물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르누아르는 사람들과의 교류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또 존 컨스터블은 우리의 시선을 바다와 하늘로 이끕니다. 그런가 하면 반 고흐는 해바라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마르셀 듀샹은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제안하기도 하죠. 이런 독창적인 화가들은 무시하는 게 나을 것들을 거짓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왜곡되고 불공평한 감각을 가진 세상에서 소홀히 여겨진 가치를 정당하게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은 화려함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진정으로 감상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전만큼 좋은 미술과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투쟁을 독려하거나 어떤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부추기는 그런 선전 말이죠. 하지만 미술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은 미술이 어떤 대의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도구라는 점에서 일종의 선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미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감정과 태도를 대변하는 선전일 뿐이며 미술은 그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새롭고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선전일 수도 있고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선전일 수도 있으며 삶에 대한 더 유쾌하고 부드러운 접근 방식에 대한 선전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은 인간 본성의 가장 좋은 면을 옹호하고 시끄럽고 산만한 세상에서 그들에게 플랫폼과 권위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술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 않은 지나친 신비로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미술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뻣뻣해지고 즉흥성을 잃었습니다. 음악 앞에서처럼 미술 앞에서도 긴장을 풀고 미술의 진정한 의미, 즉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미술의 존재에 대한 정의와 그 역할을 본다면 미술과 디자인은 우리 인간을 보듬어주고 우리 인간을 아름다움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하며 우리 인간의 삶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익하게 하면서도 절대 다른 학문처럼 정답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미술과 한 가족인 디자인의 경우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개선해주고 미술은 우리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것은 물론 생각과 상상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힐링과 행복을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친구로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술의 존재를 넘어 미술은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감정을 도와서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를 울고 웃게 해주며 우리를 위로해주는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술이 난해하다고 겁을 먹거나 그림에 대한 의미를 나만 빼고 다 알기 때문에 난 답을 못하겠어 라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자유롭게 다가가 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미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현실적인 어떤 측면 요즘 우리가 보자고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서, 이 동시대에서 미술의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술계 전체가 사회와 맞물려서 큰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한 10년 다녔다고 했죠. 삼성전자 동료들하고도 이제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가 특히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 보면 약 3,000명 정도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업 디자인, 즉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걸 디자인하는, 외관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한 7대2? 뭐 요 정도였었어요. 제품 디자인이 7, 그래픽 디자인이 한 2 정도. 그런데 지금은 뒤바뀌었어요. 제품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나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 더 미술 분야에서도 세그멘트가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산업 자체가 바뀌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산업 디자이너들이 살 곳이 없습니다. 채용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배출은 많이 되고 있지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AI가 이제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역할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근데 그 반대로 기초학문인 미술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 요즘 최근에 아트페어를 가보시면요. 이게 순수 회화인지 아니면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그림이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되고 있지만 그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 분야에 소속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술이 특히 순수 회화가 다 섭렵을 해서 지금 융합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비디오 아트도 융합시키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회화 쪽으로 또는 순수 미술 쪽으로 융합이 되고 있다. 디자인도 그 부분의 하나다. 뒤바뀐 거죠, 완전히 역할이. 또 한 가지, 과거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팩트와 정보 중심의 어떤 그런 광고와 마케팅이 활동이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가나 이런 순수 회화의 독창적인 독창성, 감성 이런 것들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 특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수 미술적인 발상과 어떤 실험이 우리 실생활에서의 어떤 광고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프로모션이 됐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획일화되어 있었던 어떤 디자인의 개념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기회를 자꾸 잃고 있다. 자, 이런 분야에서 본다면 같은 식구이긴 하지만 순수 회화 또는 미술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암시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떤 스탠스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